이재명 후보가 허위 사실 공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기소했습니까? 법적 카르텔, 저 보수 파쇼 세력들의 상상력은 민주주의, 국민집권을 깨부시려고 하는 자들이구나. 저들은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악의 축인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아주 이례적으로 듣도 보지도 못한 방식으로 진행되느냐가 관건인데, 과정도 오염돼 있지만 결론도 오염된 대법원의 결정이었다. 그래서 대법원은 정치 개입을 선언했다고 봅니다.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가 이 대선판에 한번 플레이어로 개입을 해가지고 흔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요. 오늘 대법원 전원합의체 선고를 이렇게 빨리 서둘러서 한 이유가 어디에 있었다고 생각이 됩니까? 처음부터 파기환송을 하겠다. 대법원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치에 개입하겠다라는 그 목적을 드러낸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처음 22일 사실 전원합의체 소부에서 전원합의체 회부할 때도 원래 통상적인 절차다라고 한다면 4명의 대법관이 있는 대법원 2부에서 심리를 하고 대법관들이 치열하게 토론한 다음에 합의를 이루지 못할 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를 해야 되는데, 대법원의 소부에 회부된 그 당일날 전원합의체에 소부를 해버리고, 그리고 그날 당일에 심리를 한 다음 24일 이틀 뒤에 또 심리를 했거든요. 이것은 뭐 신속한 심리를 하겠다라는 그걸 넘어서서 아예 파기환송을 빨리 해야 되니까 파기환송이라고 하는 결론을 정해놓은 상태에서 보수적인 어떤 성향의 재판관들이 정치 이거에 개입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고요. 이 판결은 명백하게 사법부의 정치 개입이고 주권자인 국민들의 주권을 무시한 판결 선고라고 생각을 합니다. 신유진 변호사님, 지금 이제 후보 등록이 5월 10일부터 11일까지거든요. 그리고 이제 6월 3일 날이 투표일이지만 사실 투표는 5월 20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네. 제외국민 투표가요. 제외 투표가 그리고 5월 29일, 30일 사전 투표가 있고, 그 6월 3일까지로 본다 하더라도, 그러니까 5월 20일은 뭐 너무 저기 하고, 일단 파기환송을 하면 고법으로 가지요. 네, 그렇습니다. 그럼 고법에서 또 심리하지요. 네. 판결하죠. 또 대법원에 상고하죠. 그러면 신임 대통령을 뽑는 그날까지 결론이 나올 수 있습니까? 물리적으로는 불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지금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항소심을 파기환송하면서 총 9일밖에 걸리지가 않았습니다. 전원합의체 해본 날짜로부터 오늘까지 9일밖에 걸리지 않았다는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어떤 부분이 법률 위반인지를 명확하게 콕콕 집어서 판단을 했기 때문에, 대법원처럼 판단을 한다면, 지금 대법원의 속도대로 판단을 한다면 서울고법에서도 오랜 기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것이고, 대법원에서는 어쨌든 이것을 자신들이 최종적으로 6월 3일 전에 끝낼 수 있는 스케줄을 저는 잡았다고 봅니다. 저는 그 스케줄을 우리가 9일이니까 우리는 그리고 다 알려줬어. 법리 오해, 잘못 판단한 거 알려줬어. 그럼 너네가 어떻게든 고법에서 그 부분만 유죄는 유죄니까 양형만 정하면 돼. 고법에서 양형만 정해. 양형만 정하는데 얼마나 걸리겠어? 라고 하면서 대법원의 시간으로는 자신들이 다시 끌어올 수 있다라고 계산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임세현 소장님 울지 마시고. 예. 민주당에서도 나름 이제 대책을 좀 강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아마 예상치 못한 결과일 것 같아요. 뭐 대부분의 법 전문가들이, 우리 여기 계신 두 분 변호사도 그렇고 너무 명백하게 이 부분은 확실하기 때문에 상고 기각일 거다라고 이제 예측을 아마 다 하셨을 거고, 지금 뭐 대책회의나 아마 이런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정말 명백하게 사실 국민의 표현의 자유와 사법의 독립성을 스스로 깨트리는 그 법조 카르텔의
저는 진면목을 저는 봤다고 보고요. 저는 국민들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강력한 분노와 유감을 표하실 거다 생각합니다. 지금 대선이 지금 나와 있지만 우리 위에 숫자처럼 33일밖에 안 남았고 각 당이 지금 다 후보를 선출하고 있는 과정입니다. 심지어 민주당은 공당의 후보를 선출을 했고요. 명백하게 개입을 하려는 의도를 갖고 시작한 판결이지 않나 싶고요. 저는 결국은 국민들이 판단해 주실 겁니다. 국민들께서 이번에 이 대법원의 엄청난 이 선거 개입 사건을 보고 더욱더 분노해서 아직도 내란은 끝나지 않았고 이 내란 세력은 끊임없이 생존의 문제이기 때문에 잠약하고 있고 어떻게든 발버둥 치고 있다. 끝까지 발악하고 있다는 것을 명백히 오늘 확인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민께서 압도적으로 정말 더 압도적으로 완전한 내란 종식이 우리 압도적인 승리를 가져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에 여러 가지 점에서 대법원이 상고 기각을 할 거라고 예상했습니다. 근데 그 중에서도 크게 두 가지가, 하나는 이렇게 빨리 결론을 내렸을 때는 하루빨리 안정을 되찾고 안정된 상태에서 선거를 치르도록 하는 것이 대법원의 존재 이유다라는 의견에 이르렀을 것이라는 것 하나. 그리고 이제 특별 생중계를 하기로 했다. 우리 국민들이 지금 어느 정도로 이번 대선에 지지를 보내고 있는지는 눈이 있으면 다 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점에서 모든 국민들 보는 특별 생중계에 허용했다. 그것은 뭐 국민들 눈높이에 맞는, 생각에 맞는, 상식에 맞는 결과가 나올 거니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상상하지도 못했던 파기환송을 내놓았습니다. 어제 촛불행동인가요? 네. 뭐 강력한 움직임을 보여야 된다라고 했을 때 안진걸 소장님, 저는 촛불행동은 상당히 이걸 좀 불길하게 보는구나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설령 무죄가 확정된다 하더라도 조이대 등 그 극우 강경파들의 대법관들이 마지막까지 장난질지 모르니까 주의하고 경고를 하고 경계라는 의미에서 한 측면도 있을 겁니다. 불길하기도 하지만 근데 이제 어떤 분들은 아니 우제 선고 확실시된데 굳이 왜 하냐 이제 이런 지적까지 있었는데 아니 그래도 누군가는 계속 경고하고 싸워야 되는 거 아니냐 하면서 저도 옹호를 했었는데 야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보니까 그 오경미, 권영준, 엄상필, 박영재가 있었던 소부에서 오늘 반대 의견을 낸 두 명이잖아요. 이용구, 오경미 대법관. 이 오경미 대법관이 아마 소부에서 반대하니까 확인되자마자 그냥 바로 전원호 집회로 소부에 맡겼다가는 오래 걸리는 거죠. 아니 오래 걸리는 걸 떠나서 그렇죠. 조이대가 생각하는 결론이 안 나올 것 같은 거죠. 안 나오고 또 오래 걸리고 왜냐하면 4명이서 토론하는데 어쨌든 3대1이면 한 명이 잘 버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바로 전원호 앞으로 뺏어가서 쉽게 말해서 뺏어간 거죠. 거기서 이거 선거 앞도 빨리빨리 해야지. 윤석열도 파면됐는데 이런 식으로 분위기를 몰아가지고 10대1로 분위기를 몰아갔네요. 보니까 이런 짓을 절대로 못할 거라고 저희들이 생각했는데 역시 이 사법부 내에 내란 잔존 세력 또는 윤석열 친세력들이 여전히 많이 있구나. 윤석열이 조이대를 많은 사람들 반대 들어가고 임명 강행했거든요. 예. 그래서 이건 정말 대법원이 그냥 국민들하고 한번 국민들이 니들이 아무리 이재명을 뭐 60% 안팎까지 지지한다 해도 우리는 니들 얼마든지 짓밟을 수 있어. 선거 우리가 개입하면 니들은 그냥 지금 법상으로는 당할 수밖에 없어. 뭐 이런 저는 선전포고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파기환송이 됐으니까 파기자판에 파기환송이 돼서 그나마 다행인데 6월 3일까지 뭐 파기환송이 이루어지기는 저는 아무리 강행해도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항소심에서도 심리를 하게 돼 있고요. 또 대법 심리를 한번 더 하니까 물론 대법관 의자들 속도로는 금방 끝내버리겠죠. 그래서 지금부터는 대법원의 이 결정에 대해서 전면적인 제 국민들이 범국민적 규탄 투쟁을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우리 헌법에서 모든 권력, 사법부를 당연히 포함합니다. 사법부를 포함해서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이 대선을 앞두고 55%, 60%에 가까운 전폭적인 지지를 받고 있는 그 대선 1위 후보를 돈 받은 게 하나도 없으니까 찾아가지고 말 꼬투리 잡아가지고 억지로 기소한 이 야비한 야당 탄압의 공직선거법 이 재판으로 소수의 법관들이
밀실에서 불과 9일 만에 이렇게 심리해서 졸속으로 해서 아예 결론을 내려놓은 듯이 빠르게 이렇게 심리해서 파기환송시키고 출마 자체를 막으려고 하는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국민의 분노가 저는 무섭지 않은지 두렵지 않은지 반드시 이들 심판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아까 무슨 댓글 사법부를 가루로 만들어야 된다고 했는데 정말 가루 수준으로 이 소수의 기득권 카르텔, 이 대한민국 얼마나 이놈들이 똑똑한지 모르겠지만 지들이 법대 위에서 뭔가 다 결정할 수 있듯이 그 자리에서 마음대로 해버리는 이놈들을 정말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권력을 다 그냥 빼앗아서 정말 박살을 내버려야 됩니다.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요. 뭐든지 사심이 끼면 안 되는 겁니다. 특히 헌법에도 나와 있습니다. 법관은 법률과 양심에 따라 판단해야 합니다. 과연 법률과 양심에 따른 판단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조희대 대법원장이 이번 대선에 어떻게 해서든지, 아니 더 노골적으로 조희대 마음속에 나는 이재명 대통령 되는 꼴 못 봐. 이 마음이 있지 않았다면 이렇게 속도를 빨리 내가지고 이렇게 빨리 선고를 하고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2심에서 나온 결과를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뒤집으려면 그 대법관들이 그 기록이라도 봐야 할 거 아닙니까? 김종훈 원장님, 그 기록이 2페이지짜리입니까? 2번 하고 끝납니까? 6만 페이지라고 얘기를 하죠. 6만 페이지를 한 번의 심리를 통해서 9일 만에 결정을 내린 상황이기 때문에 이건 제가 볼 때는 불가능한 상황인 거죠. 그러면 이 불가능한 상황을 왜 했을까? 전 이거는 법리적인 판단이라기보다는 정치적인 판단이라고 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대법원이 정치적인 중립성을 가지고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된다라고 하는 자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마저도 훼손한, 따라서 대법관들 10명이 이번에 노린 것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되는 것을 우리 보수, 파쇼, 법조 카르텔은 용인할 수 없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은 다 할 거야. 라고 하는 것 외에는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자기들이 실제로 그 내용에 써요. 어제 보면 제일 놀란 게 완전히 형용사로 다 도배를 했어요. 신속하게, 지체 없이, 축적된 많은 판례와 법리, 입체적이고 심층적인 추가 검토, 치열한 토론, 신속하게 충실하게 사건을 심리. 아니 어떻게 이걸 9일 만에 할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자기들 스스로가 부끄러우니까 이런 엄청난 형용사를 동원해서 야 우리 최선을 다했어 라고 합니다만 그 내용의 핵심은 우리는 뭐 법리고 다 필요 없고 이재명은 안 돼 라고 하는 그냥 자기 선언인 거예요. 전 제가 볼 땐 어제 대법원은 사망했다. 대법원에 대한 국민의 신뢰는 완전히 무너졌다라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저는 궁극적으로 저 대법관들에 대한 탄핵을 비롯한 말씀하신 내규를 어긴 부분에 대한 사법적 단죄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절대 잊지 말고 차근차근 정확하게 추진해 나가서 앞으로 저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요. 제 스스로가 아 내가 좀 너무 안일했구나. 저따위 짓을 할 거라고 상상을 못한 내가 진짜 아니겠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서 야 대한민국에 있는 법조 카르텔 저 보수 파쇼 세력들의 상상력은 인권이라고 하는 가치를 아예 붕괴하고 민주주의 국민주권을 깨부시려고 하는 자들이구나. 저들은 제가 볼 때는 민주주의의 적이고 악의 축인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해도. 이 자들이요. 한번 그 어제 10대 2로 판결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 10명이 누군지 한번 보시죠. 그걸 보면 공통점을 알 수 있습니다. 한번 보십니까? 맨 밑에 뭐라고 써져 있습니까? 이 자들이 다 윤석열한테 임명장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똑같습니까? 윤석열 새끼들은 왜 다 이렇게 똑같습니까? 에? 왜 그렇습니까? 윤석열 왜 그렇습니까? 어제 10대 2 이거를요 진영 논리나 이렇게 봐서는 안 됩니다. 이 자들이 왜 그러는지를 한번 분석을 해봐야 됩니다. 박영식 에디터님, 네. 아무리 윤석열 새끼들이라고 하더라도 그 중에 한 놈이라도 절차를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제기하는 놈이라도 있어야 될 거 아닙니까? 어제 당연합니다. 반대했던 2명 가운데 한 분이
보충 의견을 통해서 그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렇게 하면 어떤 국민들이 납득하겠냐. 조이대 원래도 말이 더러워서 알아듣기가 힘들었는데 웅얼웅얼 하는데 그 읽는 와중에도 반대 의견, 보충 의견 낸 사람들은 알아들을 수도 없게 이렇게 해버리더라고요. 저는 어제 보충 의견 내신 분들이 정확한 판결을 하셨다고 보고요. 이 다수의 이 대법관들이 윤석열이 임명한 대법관들이 낸 의견 자체가 우리 민주주의 질서를 위협할 수 있다라는 판결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실제 이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수 있다. 어떤 표현이든지 이 공직선거법 적용을 넓게 적용시켜서 모든 것들을 이 표현의 자유를 올가매는 판결을 한다라는 것은 민주주의 질서를 위배시킬 수 있다, 후퇴시킬 수 있다라는 판결을 이분들이 하셨어요. 정확한 판결이라고 봅니다. 근데 나머지 10분들은 왜 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사람들일까? 그리고 저 판결에 대해서 대다수의 국민들은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 저 대법관들과 대법정이라는 곳이 국회가 아니지 않습니까? 저거는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윤석열의 끈앞풀이자 내란의 가담자로서나 할 법한 의견 제시이지 저 결정은 어떤 판사들이 했을 결정이라고 어떤 국민이 받아들이겠습니까? 그래서 이 결과 자체가 오염돼 있었다. 과정도 오염돼 있지만 결론도 오염된 대법원의 결정이었다. 그래서 대법원은 정치 개입을 선언했다고 봅니다. 최소한 저 10명의 윤석열 전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들은 정치 개입을 선언했다라고 보고요. 저는 판사라는 직업, 대법관이라는 직업이요. 사회적 혼란과 정치적 혼란과 이런 것들을 부추기는 자리가 아닙니다. 판결을 내려서 사회적 혼란을 줄여주고 결론을 내려주는 자리여야 되는데 오히려 더 부추기는 꼴이 되어버렸거든요. 전 그거에 대해서 많은 국민들이 이제는 이 대법관들의 심판을 넘어서 국민들의 심판을 내려주는 자리일 것이다. 아니 그 과정을 보더라도 6만 페이지를요. 사람이 읽으려면 하루에 속독 전문가도 2,000에서 3,000페이지 읽을 수 있답니다. 근데 6만 페이지를 하루에 다 읽으려면 6,660페이지를 하루에 읽어야 돼요. 이 과정을 어떤 국민이 이해를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틀린 결과를 도출한 사람이 잘못됐다라고 판단하는 게 상식적이어서 국민들이 이 대법관들의 면면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어제 예. 반대 의견을 낸 그 예. 이훈구 대법관과 오경미 대법관의 입장을 반대 의견을 들어보면 이 허위사실 공표죄의 적용 범위를 넓히는 것은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 칼을 들이대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어떤 퇴행적인 그런 발상이다라고 규정을 하면서 반대 의견을 냈거든요. 지금 제가 그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그 판결문 한번 띄워봐 주세요. 대법원이 정치적 표현의 자유와 공론의 장에 규제의 칼을 들이밀음으로써 민주주의 발전의 역사를 후퇴시키는 퇴행적인 발상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특히 이와 같은 해석 방식이 검사의 기소 편의주의와 결합할 경우 민주주의 정치와 법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가해지는 위험은 심각할 수 있습니다. 이게요. 어제 조희대가 이 파기환송을 하면서 내세웠던 게 이런 거였습니다. 그거 하나만 들여다볼 것이 아니라 전체 맥락을 봐야 한다. 그러면서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한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아니 그걸 아는 놈이 그래? 자, 명색이 대법원장이면은요. 이 나라 사법부의 최고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그 맥락을 본다? 전체를 봐야죠. 어떤 걸 봐야 합니까? 이재명 후보가 허위사실 공표를 했다라고 하는 것을 봤습니까? 그러면 그걸 누가 기소했습니까? 그걸 누가 문제 삼았습니까? 검찰이 했지요. 검찰이 탈탈 털어가지고 이거 허위사실 공표에 해당할 수 있겠네 하고 들이민 거 아닙니까? 그러면 그때 같이 대선을 치렀던 윤석열은 어떻게 했습니까? 한번 그러면 그걸 따져봅시다. 오늘 내가 흥분을 안 하고 하려고 그러는데 이 조이대 이 새끼가. 자, 차분하게 한번 따져봅시다. 따질 때 흥분하면 흥분하는 사람이 지는 거니까 차분하게 따져봅시다. 대선을 치렀어요. 윤석열하고 이재명하고 싸웠어요. 두 사람이 이런저런 말을 했어요. 그런데 그 전부터 계속 검찰이 어떻게 해서든지 윤석열을 당선되게 하려고 이재명한테 있는 거 없는 거 막 해가지고 온갖 것을 다 걸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해서 이제 결국 찾아낸 게, 야, 이거 사진 말이야.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보니까, 조작이네. 뭐, 이거 거짓말에 해당하지 않아? 이거 걸고. 그 다음에 또, 야, 이거 뭐 협박받았다고 그러는데 이것도 거짓말 아니야? 이렇게 해서 이제 했어요. 그 거짓말이 중합니까? 아니면 마누라가 주가 조작에 가담해가지고 얼마나 돈을 벌었습니까? 그런데 이익 본 거 없어요? 손해봤어요? 그렇게 이야기한 놈하고 그것을 기소했습니까? 그게 허위사실 공표라고 판단을 했습니까? 아니 그러면 대법원장이나 되는 자 같으면 법으로 뭐 그렇게 판단, 이제 일단 뭐 기소를 안 하면 판단할 수 없는 거니까 그래도 이거는 여러 가지 면에 봤을 때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생각을 왜 대법원장이라는 자가 못합니까? 그러면 검찰이 죄가 있다라고 하면 죄가 있고 검찰이 죄가 없다라고 하면 죄가 없습니까? 이 나라가 검찰 나라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래 놓고 뭐 자구를 볼 게 아니라 맥락을 봐야 된다? 맥락이 아니라 그 전체를 봐야죠. 더 심한 거짓말을 한 놈은 그냥 놔두고 국민들이 봤을 때 그게 정말로 대통령 후보가 될 수 없을 정도로 큰 죄라고 생각합니까? 김유정 의원님. 네. 그래 놓고 아예 지금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끌어내려 버리려고 지금 전에 속보가 떴는데 방금 전에 파기환송기로 고등법원에 벌써 도착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바로 시작입니다. 거기는. 그런데요. 대선 전에 이 상황이 끝날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걸 뻔히 아는 대법원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어제 생각을 해보니까 이거는 대선판을 흔들려는 시도 외에는 다른 건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파기환송해서 내려가고 그 고등법원에서 다시 한번 이제 2심 심리를 해야죠. 재판을 하는 기간. 그 다음에 재상고하는 기간. 그리고 의견 표명하고 이런 절차적 과정을 다 거쳐서 하는 데까지를 보면 최소 몇 달이 걸리거든요. 그러면은 대선 32일 놔둔, 어제는 33일이었죠. 그 시점에서 왜 이렇게 했을까? 이자들이. 이거는 판을 흔들려는 시도 외에는 그 이상도 그 무엇도 아니었거든요. 그러면 어제 판결을 놓고 봤을 때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이 적용 범위 넓히는 거 이거 문제 있다. 민주주의 퇴행이다라고 반대 의견 낸 두 분 대법관이 이렇게 규정을 했어요. 그러면 이 허위사실 공표에 대한 이 적용 범위를 한없이 넓혔을 때 기소권 가진 검찰에서 어떻게 합니까? 야당 탄압을 목적으로 완전히 그 검사의 어떤 이런 행태에 놀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도 대법원에서 이런 판결을 내렸다. 그리고 지난번 그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내렸을 때 이 재판부가 대등 재판부로서 3명의 이 재판관들이 굉장히 꼼꼼하게 그 내용들을 하나하나 따져가면서 다 봤잖아요. 그때 가장 많이 인용했던 것이 대법원의 판례 아니었습니까? 가장 비근하게 작년에 있었던 정읍시장의 케이스를 예로 들면서 약간의 과정이 있었을지 모르지만 이거는 충분한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다라는 거였어요. 그러면서 무죄를 내렸던 것인데 대법원은 이건 자기 부정이고요. 그때 정읍시장 사건 때 주심 재판관이 그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박영 이름이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그 주심 재판관이었고 어제 이재명 후보의 그 주심 재판관도 동일한 인물이 박영재였던가요? 동일한 이름 기억할 것도 없어요. 그냥 윤석열 새끼예요. 동일한 재판관이었거든요. 그러면 정말 자기 부정 외에 그 무엇도 아니란 말씀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이런 결론을 내리냐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사법부가 이 대선판에 한번 플레이어로 개입을 해가지고 흔들어 보겠다라는 그런 작정을 하지 않은 이상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없고요. 한 말씀만 덧붙이면 조희대 대법원장이 지난번에 윤석열 체포영장 집행할 때 경호처가 그렇게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막 저항하고 뭐 무슨 의원들 국민의힘 의원들 다 가서 지키고 그 난리가 났을 때도 단 한마디 말도 하지 않았어요. 사법부 독립과 이건 권한 침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조희대 대법원장이 한마디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그렇게 아우성 쳤을 때도 단 한마디 안 하더니 이 정치 개입하고 대선판 흔들려고 이런 결론을 내렸다는 거에 대해서 분노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금은쌀악비님, 박정희를 쏜 김정규도 대법 판단을 100일 넘게 했다. 이것은 사법 쿠데타가 확실합니다. 절차도 무시하고 딱 목적이 정해져 있잖아요. 어? 절차를 무시하고 목적이 뭡니까? 이재명 안 돼. 이번에 대법원 판결이 있기 전에 많은 법률가들이 전부 다 예상을 했어요. 상고 기각 외에는 없다.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지금 하는 거 보십시오. 아주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오늘 벌써 도착했어요. 그리고 이제 조의대는 그렇게 얘기하겠죠. 내가 진작 경고했지. 안 된다고. 그런데 이미 민주적 절차에 따라서 대통령 후보를 선출을 했습니다. 이제 선거 30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사전투표까지 하면 30일도 남지 않았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후보를 바꾸라고 내가 얘기했지. 그러면은 너네들 그렇게 해서 계속하면 이 후보 무효 만들어 버릴 거야? 그래? 네가 그렇게 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국민이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데? 그러면 못할 것 같나? 지금 여러 가지 방법이 나옵니다. 뭐 탄핵은 기본이고요. 이걸 지금 일단 김영남 의원님, 예. 고법으로 파기환송을 하면 이전에 했던 재판부에는 배당을 안 하고 새로운 재판부에 배당을 하는 거죠. 예, 예. 그러면 그자들은 조의대 맘먹은 대로 할 가능성이 높다고 봐야죠. 글쎄요. 근데 서울 고등부장 정도 되면 본인들이 판단을 하죠. 사실은 그 지금 지난번에 무죄 선고를 했던 데가 서울 고등 형사 6부고 아마 선거법 전담 재판부인 형사 7부로 배당될 가능성이 높다고 하는데 고등 7부에서 조의대 대법원장의 뜻대로 내지는 계획대로 움직여 줄 거냐? 저는 아닐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사실은 서울 고등부장 정도 되면 사실은 잠재적으로 다 대법관 후보거든요. 그리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죠. 이게 대법원장이 아무리 뭐라고 한들 사실은 조의대 대법원장은 임기가 대략 3년쯤 남았어요. 왜냐하면 이 양반이 연세가 많은 상태에서 대법원장이 돼갖고 대법원장이 정년이 만 70세거든요. 근데 이 양반이 57년생인가 그래요. 그러니까 그 2년 정도 남았어요, 정년이. 그래서 서울 고등부장이 글쎄요. 저는 조의대 대법원장 계획대로 안 될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저도 이제 지금 우리가 검찰도 그렇지만 법원도 다 조의대 같은 놈들만 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이런 것을 끝에 고법에서 또 뭐 해주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하기에는 너무 상황이 지금 급박하고 긴박하지 않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지금 절차가 대단히 이상한 건 맞아요. 그러니까 대법원 선고도 말도 안 되게 빠르게 진행됐잖아요. 그리고 어제 선고했는데 오늘 고등법원에 기록을 벌써 보냈다고 속보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게 보통은 아무리 빨리 해도 사나흘은 걸려요. 기록 만들어 갖고 이렇게 법원 간에 이렇게 기록을 보낼 때. 근데 선고 그 바로 다음 날인 오늘 보낸 게 대단히 이례적이긴 한데 일단 배당을 받는 서울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첫 기일 지정을 그러니까 이거는 적어도 한 번 이상은 재판을 열어야 되거든요. 이건 법률심인 대법원이 아니고 그 사실심을 다루는 하급심 재판이기 때문에 한 번 이상은 재판을 열어야 되는데 첫 기일을 5월 중으로 지정을 하느냐 안 하느냐를 보면 재판부의 의중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뭐 오늘이든 뭐 다음 주 월요일이든 월요일은 휴일이니까 배당이 안 될 거고 하여튼 조만간에 배당이 돼서 그 사건 재판부가 첫 기일을 정해서 피고인 출석하시오라고 통보하는데 그 첫 기일이 5월 중으로 잡힌다. 그러면 이건 의도가 명백한 거죠. 근데 5월 중으로 첫 기일을 안 잡고 뭐 선거 이후에 날을 지정해서 한다? 그러면 적어도 고등법원 재판부는 조의대 대법원장의 의도대로는 안 움직인다. 그렇게 판단할 수 있겠죠.
지금 민주당은 어제 긴급 의원총회를 했고 지금 대책을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정청래 법사위원장이 페이스북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국민 여러분 너무 걱정 마십시오. 대법원의 비이성적 폭거를 막겠습니다. 헌법 84조 정신에 맞게 곧 법 개정안 재판 중지를 법사위에서 통과시키겠습니다. 눈에는 눈, 이에는 이입니다. 그런 글을 올렸는데 84조면은 김영남 의원님 그 대통령 내란 외환의 죄를 경우 제어하고는 뭐 그거 아닙니까? 불소추 특권을 규정한 게 헌법 84조죠. 근데 그게 지금 재판 중지하고 어떻게 연관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거기서 불소추 특권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미 기소가 된 사건은 어떻게 되는 것이냐 그거를 놓고 해석이 지금 분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대통령은 진행 중이던 재판도 특히 형사 재판의 경우에는 다 스톱되는 거다. 중지되는 된다는 의견부터 아니다. 기소를 안 당할 뿐이지 기소된 사건은 진행된다부터까지 이제 해석이 분분하기 때문에 그걸 입법적으로 명백히 하겠다. 이게 이제 그 얘기죠. 재직 중 소추를 받지 아니한다 해서 그 소추는 기소만 되는 게 아니라 재판도 중지가 되는 법을 담겠다. 그렇죠. 법을 만들겠다. 예, 그런 그 얘기죠. 예. 예. 박영식 에디터님, 이거 말고도 지금 법적으로 사실 뭐 대응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글쎄요, 뭐 이제 법조인 분들께서 의견을 많이 주시는 것 같은데 그 중에 방법 중 하나에는 이제 대선 전에 열리는 파기환송심에 일단은 출석하지 않는 방법도 거론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은 좀 늦어지죠. 그러니까 이제 그 방법이 하나가 있는 것 같고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이제 재판부가 어떻게 배정되는지를 지켜보다가 재판부에 대한 기피 신청 포함을 해서 탄핵 소추도 이제 검토를 해보는 방법이 있을 수가 있고요. 공직선거법을 개정을 해서 허위 사실 유포에 대한 구속 요건을 엄격하게 변경하거나 이제 폐지하는 방법, 이제 이런 방법을 통해서 유죄 선고를 원천적으로 막는 방법도 고민을 해보자. 이제 이런 의견이 나오고 있는 것도 같고요. 아까 말씀해주신 그 불소추 특권과 관련된 방법도 형사소송법을 개정해서 대통령에 대한 형사재판은 불소추 특권에 의거하여 당연 정지되는 조항 이걸 추가를 해보겠다라는 것이 아까 이제 법사위에서 나온 그런 아이디어인 것 같습니다. 이것 말고도 만약에 파기환송심에서 벌금 100만 원을 정말 빛의 속도로 선고를 하거나 뭐 대법원으로 보내가지고 다시 속전속결로 끝내려고 한다라고 하면 이제 결국 대법관 탄핵 소추도 검토해 볼 수 있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의견들까지 개진이 되고 있는데, 그러니까 비상한 시국에는 비상한 조치가 필요하다라는 그 의견들이 법조계에서도 나오고 있고요. 우리가 떠올려 보면 헌법재판소에서 이 파면 결정이 지연됐을 때 우리 시민들과 국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차일피일 이 미뤄지는 헌법재판관들의 선택에 대해서 결국 국민들이 거리로 나와서 다시 응원봉을 들었거든요. 결국 국민이 하는 것이고 시민들이 하는 것이다. 지금 이제 불과 이 대선이 6월 3일 이전의 기간이 40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35일도 채 남지 않은 상황에서 대법원의 정치 개입이 선언됐다라고 한다면 게다가 여기에 더해서 오늘 더해진 관료 출신 한덕수의 대선 출마가 끼 얹어진 상황이라면 관료 카르텔과 법조 카르텔에 대항하는 국민 총집결이 이제부터 일어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었다. 이거는 국민 총집결의 상황이다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이게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로 가야 합니다. 지금 뭐 비상 상황이거든요. 할 수 있는 일을 다 해야 됩니다. 국민들한테 지금 정면 도전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이걸 막고 나중에 또 다시 정상으로 돌려도 되는 겁니다. 지금은 비상입니다. 김조 원장님, 이런 법도 만들 수 있어요. 지금 법원 조직법 개정해가지고 대법관 100명으로 늘려버리면 돼요.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그게 무슨 새로운 게 아니고 그런 나라들이 있어요. 유럽 같은 경우는 그렇게 많이 둡니다. 그러면은 10명이 90명 당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정년이 지금 뭐 몇 년 남았다고요? 2년쯤 남았어요. 정년을 65세로 바꿔버립시다. 그러면 이미 65세 넘었는데. 그럼 그만둬야지. 이제 그건 이제 소급 문제가 있으니까 소급 적용이 말씀하신 건 알겠고요.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왜 이 사태가 왜 중요하냐면, 그러니까 12명의 대법관 중에서 10명의 대법관이 자기 스스로 결정한 내규를 어기면서, 그리고 저희 공판 기일입니다만 한 번의 심리만을 거쳐서 9일 만에 판결을 내렸는데, 그 판결이 어떤 거냐? 3년 동안 대선 후보 1위. 최근 여론조사를 보게 되면 압도적인 1위, 거의 50% 과반에 입박하는 대선 후보의 출마 자격을 박탈하는 결정을 9일 만에 결정을 내린 상황이에요. 근데 이 대법관들 어떤 사람들입니까? 다 독립돼 있는 사람들입니다. 법리와 양심에 따라서 판단하고요.
자기가 대법원 내규가 어떤 건지 가장 정확히 알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지금 법을 어기면서까지 소위 특정한 대선 후보를 출마하지 못하도록 하는 판결을 내린 거예요. 이 판결은 고등법원으로 다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옆에 계십니다만 유죄 기속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떤 형태로든지. 그러면 그렇긴 하죠. 이제 예. 그 대법원의 판결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하급법원을 이른바 기속한다라는 표현을 쓰는데, 다만 유무죄와 관련해서는 대법원의 판단에 기속되겠습니다만 양형은, 그러니까 형량을 정하는 거는 대법원이 건드릴 수 없는 하급심의 그 전속적인 권한이거든요. 그래서 형량이 어떻게 나올지도 두고 봐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지금 중요한 건 절차죠. 사실은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시간 날짜와 관련해서 지금 통상적인 절차로 진행하느냐, 아니면 이번에 대법원 선고처럼 아주 이례적으로 듣도 보지도 못한 방식으로 진행되느냐가 관건인데, 고등법원 재판부에서 첫 기일을 언제로 지정하느냐, 그걸 보면 이제 의도를 알 수 있겠죠. 지금 속보가 또 들어왔는데 벌써 사건 번호가 부여가 됐어요. 이재명 선거법 위반 파기환송심 사건 번호 2025-NO1238. 지금 아주 속도를 내고 오늘 있는데 중으로 재판부 배당 되겠는데요. 오늘부로 재판 배당하고 또 바로 심리 시작하고 이렇게 하지 마라는 법이었거든요. 지금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선거 전에는 결과가 나올 수가 없는 거거든요. 지금까지 그랬어요. 조수진 의원도 이렇게 예상을 했어요. 대선 전까지는 최종 선고 못 나옵니다. 27일 피고인은 제3고심에서 27일을 온전히 쓸 수 있기 때문입니다. 파기된 재판이 말도 안 되지만 고등법원 가서 14일 안에 재판 끝난다고 칩시다. 제3고심이 열려 다시 대법원에 가면 피고인은 상고기간 7일의 마지막 날에 상고장을 내고 그 뒤 상고 이유서를 20일 마지막 날에 내는 방법으로 27일을 최장 쓸 수 있습니다. 합치면 41일 걸립니다. 대선까지는 34일 남았지요. 이게 상식적인 계산이지만 지금 대법원에서 하는 거 보면은 만약에 고등법원에서 하는데 출석을 하라고 그럴 때 출석을 안 하면 그 전에는 다시 기일을 정하고 막 그렇게 했는데 지금 하는 거 보면은 출석 안 해도 바로 선고할 가능성도 없어 보이진 않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형사사건도 물론 피고인이 없는 상태에서 이른바 걸석재판이라는 게 가능하긴 합니다. 근데 한 번 불러서 안 나왔다고 바로 걸석재판하는 경우는 제가 본 적도 없고 그런 경우는 있을 수가 없는데, 대법원 전원 합의체가 한 달에 한 번씩 했는데 일주일에 2번 해가지고 결정하는 건 본 적이 있으십니까? 못 봤죠, 그런 거. 못 봤잖아요. 네, 못 봤죠. 그러고도 남을 놈이 아닙니까? 참 이게 대통령으로 있으면서 내란 일으킨 놈 보신 적 있습니까? 그것도 못 봤죠. 그러니까 참 듣도 보지도 못한 경험을 계속 하다 보니까 드릴 말씀은 없는데, 대통령 권한 대행이 대통령 출마하는 거 보신 적 있으십니까? 그것도 못 봤죠. 우리 처음 보는 일들입니다. 그러니까요. 지금. 그러니까 핵심적으로요. 12명 중에 10명의 대법관들이 말도 안 되는 판결을 내렸을 때에는 그냥 물을 엎지른 거예요. 다시 주워 담을 수가 없어요. 이 판결은 자기가 죽을 때까지 남아있는 판결이 될 겁니다. 그러면 이 판결을 했을 때 그 정도의 목숨을 거는 이유가 뭔가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저희가 추정할 때 이건 이재명은 안 돼. 이재명이 국민이 선택해서 대통령이 됐다고 하더라도 어떻게든 법률적인 방법으로 이재명이 대통령의 권한을 행사하는 걸 우린 볼 수 없어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이후에 말씀하신 것처럼 2심 고등 심판에서 판결을 할 때 야 벌금을 좀 낮게 내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라고 얘기하겠습니다만 이 10명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법적 카르텔이라고 하는 게 직간접적인 엄청난 압력을 행사해서 말씀하신 부장판사가 나중에 대법관이 될 수 있는 사람이긴 합니다만 그 대법관이 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에 또 예를 들면 압력을 행사를 해서 소위 2심 재판부에게 적어도 벌금이 100만 원 이상 나올 수 있도록 온갖 작전을 할 수 있을 가능성은 이미 10명의 대법관들의 조폭과 같은 판결 속에서 우리가 분명히 확인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자 상식적인 김영남 의원님처럼 상식적인 부분은 야 이게 되겠어라고 말씀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하고 있잖아요. 저자들이 이미 지금. 상식이 무너진 것은 윤석열이 내란을 일으켰을 때부터 그 전부터도 마찬가지지만 그래서 이제 무너진 정의와 상식을 바로 세워보겠다고 하는 건데도 저렇게 몰상식하고 비상식적으로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가 지금 비상 상황에서 뭔가를 해야죠. 상식적으로 그게 말이 되겠어요 하다가
지금 당한 게 한두 번입니까? 일단은요, 지금 저놈들이 국민들한테 전쟁을 걸어오지 않았습니까? 선전포고 아닙니까? 전쟁입니다. 전쟁을 해야 되는데 전쟁할 때는 적의 장수, 우두머리, 모가지부터 쳐면 되는 겁니다. 조희대 대법원장 그래서 탄핵을 시켜야 됩니다. 조희대 탄핵시키면 밑에서 깨갱하지 않을까요, 김유정 의원님?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법관들의 의중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 대법원장이죠. 그러니까 대법원장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끝까지 방심할 수 없게 만드는 거를 오히려 우리에게 다시 한번 경각심을 불러일으켜줬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이 자들에 대해서 우리가 뭐 상식이나 염치나 뭐 이런 거를 더 이상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대법원마저 이렇게 하는 거를 보면서 아, 우리가 방심했나? 이런 생각마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지금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어떻게 해서 1심에서 이 공직선거법 가지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이 나옵니까? 저는 그런 판결은 국회의원들 그 선거법 위반으로 많은 그 유죄 판결이 납니다만 이런 건 듣도 보도 못한 일이었거든요. 그런데 2심에서 완전 무죄가 났거든요. 이렇게 정면으로 배치된 이런 상황. 그리고 대법관들도 어제 2명의 반대 의견이었습니다마는 완전히 정면으로 배치되잖아요. 이런 상황에서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그 뜻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2020년 대법원 판례에서도 남아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대법원이 다시 한번 자기 부정하는 이런 못된 짓을 하고 있다라고 제가 거듭 말씀드리는 것이고 그 모든 상황을 지켜보면서도 유일하게 우뚝 선 1위 후보가 이재명 후보 아닙니까? 그런데도 대법원에서 이런 식으로 흔든다는 것은 절대로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당에서 지금 어제 긴급 의총에 이어서 오늘 선대위 회의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들을 아마 아이디어를 짜내고 있겠습니다마는 선제적으로 대법원의 이런 행태에 대해서 저는 철퇴를 가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상식을 지금 뭐 얘기하시는데 직위원이 보십시오. 지금까지 몇십 년째 법원에서 해왔던 날짜 계산을 시간 계산을 따져가지고 풀어준 놈이 직위원 아닙니까? 이런 상황에서 법원에 우리가 무슨 상식을 기대할 수 있습니까?